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당뇨학교 12기 첫 번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 옆에 나와 계신 분과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오한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 병원의 소아내분비학과의 서정환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서정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황진순 소아내분비학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이 대한민국 당뇨학교는 서울특별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황진순 소아내분비학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아주대병원 황진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당뇨학교 12기의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처음으로 당뇨병 선후배로 팀을 이루어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대한민국 당뇨학교가 올해도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사로서 멘토와 멘티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소아성숙기의 당뇨병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함께하므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더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년간 야유활동이 부족했기에 당뇨병 관리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당뇨학교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당뇨학교 교장으로 새롭게 함께 하시는 연세의대 최현욱 교수는 우리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당뇨위원장으로서 학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2010년부터 대한민국 당뇨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김강훈 회장님과 올해 사업을 지원해 주신 서울특별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정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서정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마치셨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내분비학과에 진료를 하고 계시고 특히 당뇨와 또는 저신장 이런 내분비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준비 잘 하셨죠? 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오늘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형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일형당뇨병 아이가 있는 보호자님 분인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일형당뇨병의 개요와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일형당뇨병의 증상 또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일형당뇨병의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다음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하여 또 마지막에는 성인 이행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형당뇨병의 개요입니다. 일형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즉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이라고도 이제 예전엔 불렸었고 일형 당뇨가 몸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분비가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또 소아당뇨라는 말도 있는데 이 소아당뇨란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닌 게 1형 당뇨가 성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아에서도 2형 당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1형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병 빈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없고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는 한 5살에서 7살 학령 전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형당뇨의 유발 요인은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형당뇨의 유전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나 호르몬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가면역 기전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 기전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자가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일형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진 분야도 아니고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 더 많은 연구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쪽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세로축이 베타 세포의 양, 즉 인슐린 분비라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던 베타 세포가 어느 순간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바로 당뇨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고 베타 세포가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많이 파괴된 상태, 즉 인슐린 분비한 능력이 한 10%밖에 안 남았을 때 당뇨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로 이때 진단을 받게 되면은 외부에서 인슐린을 보충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 밀월기라고 해서 다음 몸에서 인슐린이 다시 분비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으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형 당뇨병의 역학, 즉 유병률과 발생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의 전 세계 유병률은 약 1000명 중 2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종과 민족, 또 나라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아서 약 10만 명당 40명 정도의 발생률이 있는데 미국도 꽤 많아서 한 10만 명에 한 20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10만 명당 3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보고에는 10만 명당 4명, 5명까지 되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일형 당뇨병의 유병률 발생률은 높은 편은 아니나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형 당뇨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의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다뇨,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야뇨, 즉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비교적 많이 먹는 편인데 체중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진단될 때 굉장히 피곤하거나 무기력함, 또 피부 감염 같은 것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처음 일형 당뇨 진단받는 아이들의 한 3명 중에 1명 정도, 3명에서 2명 중에 1명 정도는 케톤산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서 첫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조금 후에 합병증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은 이제 일형 당뇨병의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또는 경부 당부와 검사,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200 이상인 경우 좀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당화혈 색소가 6.5% 이상인 경우도 역시 당뇨병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또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도 불리는 건데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공복 혈당이 보통 100보다 낮은 게 정상이고 126보다 높으면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쯤 약간 높은 경우, 또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식후 2시간 혈당이 보통은 140보다 낮아야 되고 200보다 높으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사이쯤에 있는 경우에는 내당능 장애라 해서 이 두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형 당뇨병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결국 치료 목표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목표인 건데 당화혈 색소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소아나 성인의 모두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화혈 색소 7%를 목표로 잡는 이유는 당화혈 색소가 7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은 합병증이 좀 덜 발생하는데 당화혈 색소가 7 이상으로 높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이 발생해서 목표를 현재는 모든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선 7%로 잡고 있습니다. 7%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혈당을 봤을 때는 이제 ISPAD 2018년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공복 혈당은 한 70에서 130 정도가 목표이고 식후 혈당은 한 90에서 180이 목표, 또 자기 전 혈당은 80에서 140 사이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관리를 잘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병증을 안 오게 예방하는 것이 일형 당뇨병의 최종 치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이 필요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슐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충을 해줘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이렇게 한 번씩 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보충을 해줘서 내부 몸 안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이렇게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일형 당뇨 아이들은 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보충을 해서 이거랑 가장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초속혈성, 중간형, 초속혈성, 속혈성, 중간형, 지속형 인슐린을 요거와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형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맞아서 깔아주고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마다 초속혈성 내지는 속혈성 인슐린을 한 번씩 맞는 것이 가장 생리적으로 인슐린 분비되는 것과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는 방법이고, 이를 말 그대로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는다. 즉 인슐린 다해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발견, 개발이 된 게 한 1920년 정도니까 10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옛날에는 인슐린을 하루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 믹스펜 같은 걸 사용해서 한 2번 정도 맞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기저 인슐린을 한 번 정도 깔아주고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식전 이제 인슐린, 즉 볼루스 인슐린을 맞아주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합병증을 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제 90년대 에서 미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연구 이후에는 이게 가장 표준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슐린 집중 치료, 인텐시브 테라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다해요법과 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인슐린 펌프 치료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개념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혈당을 연속적으로 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마 여러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미 친숙한 개념일 거라 생각을 됩니다.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일형 당뇨 아이들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하루에 한 7, 8번 정도, 7번 체크하라고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에서 한 6번 정도, 그리고 자기 전까지 하면은 한 7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굉장히 혈당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침 먹기 전에 90, 점심 먹고 100,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한 160, 굉장히 혈당이 좋아 보이는데, 이 중간에 혈당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300까지 갔다가 50까지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번씩 혈당만 체크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자가혈당 측정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혈당값의 패턴을 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개념이 바로 연속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연속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엄지 손톱밥보다 좀 큰 사이즈의 기계를 붙여놓으면은 이 기계가 트랜스미터와 센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기계가 이 슬립을 통해서 세포 안에 있는 혈당을 체크를 해서 핸드폰 내지는 수신기에다가 한 5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혈당을 보고를 합니다. 즉 5분 단위 혈당을 보고한다면 1시간에 한 12번, 하루에 한 280번 가까이 혈당을 연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럼 아까 보신 거와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면은 혈당 패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5분마다 알려주는 실시간 CGM과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위에 태깅을 해야지 혈당을 알려주는 간헐적인 CG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CGM은 크게 3가지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사의 가디언 커넥트, 덱스콤사의 G5, G6, 또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사실 3가지 회사가 다 비슷한 상태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봤을 때 지금 혈당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가장 먼저 보이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보시면은 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약간 올라가고, 약간 올라가는 화살표들이 있어서 추세 화살표라고 해서 지금 혈당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한 15분, 30분 있다 혈당이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를 예측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면은 조금 더 혈당을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mbulatory Glucose Profile Repor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GP 리포트라는 것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게 되면은 같이 이제 받아볼 수가 있는 개념인 건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계를 달았고 얼마 동안 켜져 있었고, 또 요 보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타겟 레인지, 즉 정상 범위 내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보여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 하루 중에 혈당 부퍼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날 월화수목금토일 패턴 같은 거를 요일별로 혈당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면은 이 타이밍 레인지 TIR이라고도 하는 목표 범위 내 비율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목표 범위 내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목표를 70에서 180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요 안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무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은 혈당이라고 하더라도, 즉 혈당 평균값이 같아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적을수록 더 합병증이 덜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즉 예를 들면 혈당이 평균이 똑같이 150이라 하더라도 100에서 200을 왔다 갔다 하는 150이랑 뭐 50도 갔다가 300도 갔다가 하는 150이랑은 그 전자, 즉 왔다 갔다 덜하는 100에서 200 안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150이 훨씬 더 합병증을 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정상 범위, 타겟 레인지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범위 내에 70% 이상 머문다고 하면은 잘 혈당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 타임 어버브 레인지라고 하는데, 높은 경우는 한 25%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며, 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저혈당 경우 타임 빌로우 레인지는 4%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AGP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계를 달고 있었고 평균 혈당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인타겟 레인지라고 해서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바로 정상 범위 내 비율입니다. 이게 7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는 67%라는 걸 볼 수 있으면 뭔가 혈당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볼 수 있겠고,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가 25%보다 낮아야 된다 그랬는데 20이니까 고혈당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상보다 낮은 게 4%보다 낮아야 된다 그랬는데 12%다 되니까 얘는 뭔가 저혈당이 많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서 언제 저혈당이 왔을까 보면은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가 한 이때 오후 한 3시부터 한 8, 9시까지가 좀 저혈당 이벤트가 오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아이랑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뭐 혹시 뭐 운동을 해서 낮아진 건지 혈당이, 아니면 점심 때 인슐린을 좀 많이 맞아서 낮아진 건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뭐 운동하기 전에 뭐 간식을 좀 먹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 때 인슐린을 좀 적게 맞는다거나 이런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화혈색소만 3달마다 체크했을 때보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면은 훨씬 더 혈당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슐린 펌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는 다음과 같이 생긴 한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기계를 몸에 붙이고 이 인퓨전 세트를 통해서 초석회성 인슐린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즉 인슐린을 계속 주기 때문에 오래가는 인슐린, 즉 지속형 인슐린을 맞을 필요는 없고 초석회성 인슐린만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석회성 인슐린을 줘가지고 계속 주면서 기저효 인슐린의 역할을 하며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설정을 해서 볼루스 인슐린, 즉 식사 인슐린을 주입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혈당 관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초석회성 인슐린만을 주니까 혈당 관리가 좀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은 바로 그때 인슐린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혈당이 좀 낮아지면 바로 인슐린 펌프를 멈춰가지고 좀 안전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인슐린 다이어법을 하면은 여러 뭐 보호자분들도 느끼겠지만은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뭐 초석회성 인슐린을 2단위를 주면은 고혈당이었는데 3단위를 주면은 오히려 저혈당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1단위 물론 카틀리지 같은 걸 쓰면은 0.5단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펜을 썼을 때는 굉장히 정밀한 조절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면은 한 뭐 40분의 1단위, 0.025단위까지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혈당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좀 정밀하게 혈당 조절을 잘 한다 그러면 합병증도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보통은 인슐린 주사 그 요법을 하루에 4번 정도 맞는 거를 하면은 한 달에 뭐 120번 가까이 굉장히 주사 횟수가 많을 건데, 이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인퓨전 세트를 한 3일에 한 번만 갈아주면 돼서 펌프 하는 경우에는 주사 횟수가 인슐린 다이어법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인슐린 펌프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무조건 그럼 인슐린 펌프를 하는 게 다 좋은 거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한계나 단점들도 역시 존재해서, 먼저 첫 번째로 비용 문제.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뭐 아이한테 달아놨는데 뭐 놀이터 갔다 왔더니 펌프가 없어졌다.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아무래도 펌프가 기계니까 오류나 오작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면 저혈당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인슐린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고혈당, 케톤산증도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인퓨전 세트를 주입 부위에 계속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 인슐린 펌프는 잘 때 포함해서 계속 몸에 달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또 기계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있고 무거워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형 당뇨들이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사춘기 때 좀 민감해가지고 당뇨인 걸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펜 타입을 하면은 사실은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면 그런 문제가 티를 안 낼 수도 있지만, 요 펌프를 달면은 뭐 교보기에 달거나 그러면 당뇨인 게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춘기 아이들은 좀 펌프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기계가 복잡한 편이니까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에 비해서 비교적 배우기가 좀 어렵고,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는 꾸준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기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백팩, 뭐 가방 사이즈 굉장히 큰 기계를 메고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옛날에는 인슐린 펌프를 단 다음에 그 손끝 자가혈당 측정기로 한 번씩 보는 혈당을 보고 인슐린 펌프를 조절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서 인슐린 펌프를 보고 조절을 해주는 게 이제 거의 기본처럼 되어 있고, 또 이제 센서 오그멘티드 펌프라 해서 센서 연동형 펌프입니다. 즉 센서랑 펌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기능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고, 하이브리드 클로즈드 룹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작년, 올해부터 점점 다 들어왔는데, 이제 기저 인슐린을 설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펌프가 기저 인슐린을 조절을 해주고, 밥 먹을 때마다 식사 인슐린만을 볼루스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클로즈드 룹 펌프라 해가지고 인공 췌장, 즉 알아서 펌프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개념까지 현재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센서 연동형 펌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봤을 때 이렇게 혈당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쭉 혈당이 낮아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혈당이 이렇게 60, 50까지 떨어지면 펌프가 멈춰서 들어가던 인슐린이 있으니까 조금 더 혈당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건데, 지금 나온 최신 펌프들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개념을 보면서 이제 혈당이 아직도 한 100 정도 낮지가 않은데 앞으로 30분 1시간 있다가 저혈당이 올 걸 예측을 해서 미리 펌프를 멈춥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혈당이 내려가다가 저혈당까지 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옛날 같으면 혈당이 또 한 300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인슐린 펌프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혈당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올라갈 걸 예측을 해서 미리 인슐린 펌프를 시작을 해서 고혈당까지 안 가고 혈당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극단적인 저혈당 값과 고혈당을 피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TIR이라고 하는 정상 범위 내 오래 머무는 비율, 즉 극단적인 저혈당과 고혈당 값을 피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합병증 발생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개념은 이제 인공 췌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이런 그 기계, 핸드폰에 있는 그런 앱들이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알아서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인슐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알아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그런 펌프가 현재 많은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진 않은 상태고, 추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점차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기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형 당뇨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슐린 치료인 건데, 그거와 함께 식사요법도 물론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뭐 여기 췌장 이식, 췌도세포 이식도 물론 써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일형 당뇨에서는 가장 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혹시 이제 나중에 합병증으로 말기 신부전이 왔을 때 신장 이식을 할 때 같이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요거는 표준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와 함께 사회심리적인 지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슐린 탄수화물비,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탄수화물비 내지는 탄비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인슐린을 대략 얼마 맞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계산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1단위 인슐린을 줬을 때 이게 탄수화물 몇 그램을 커버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단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500류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하루 총 이제 50단위의 인슐린을 쓰는 아이라고 하면은 50분의 500을 해서 10 내지는 1대 10이 탄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1단위가 탄수화물 10g을 커버하니까 30단위를 먹을 거면 3단위를 맞고 먹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류군, 우유군, 과일군에 각각 1교환 단위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부를 하고, 식품군별 이렇게 뭐 식빵 한쪽, 두유 한 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영양 정보 보면은 요새 다 이런 탄수화물이 몇 그램 나와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탄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민감성 지수인 건데, 이 인슐린 민감성 지수는 1단위 맞았을 때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몇 단위 맞으면 얼마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기록을 통해서 내진 계산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하루 총 30단위 정도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분에 1800을 해가지고 60이 민감성 지수가 됩니다. 즉 1단위 인슐린 맞았을 때 혈당이 대략 60 정도를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300이 한 120까지 한 180을 낮추길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60분에 180해서 3단위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 비와 민감성 지수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교육을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문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음 음식들 중에 탄수화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소고기엔 탄수화물이 있을지 여기는 없을 거고요. 두부나 사이다 이런 데는 있을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탄수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민감성 지수를 통한 기본 계산 문제, 또 탄비를 통한 탄수화물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습 문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밥 먹으러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 지금 혈당이 한 170 정도 되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식사 내용이 나왔다. 그럼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이고, 그럼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인슐린을 맞아야 될지, 또 지금 혈당이 얼마니까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를 맞아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총 인슐린을 얼마 맞을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게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똑똑해서 저희가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시켜봤는데,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더라도 이걸 다 이미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보호자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 이것만 그러면 믿고 갈 거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ICR, 탄수화물 비, 탄비나 민감성 지수 같은 거는 아이마다도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일 다를 수도 있고 하루 중에도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인슐린을 투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지,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도 있고 한 번씩 공부를 해볼 수는 있으나 참고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입니다. 물론 2형 당뇨병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1형 당뇨병에서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낮출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가지고 적은 용량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체크했을 때 만약에 정상 범위에 있으면 바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한 120에서 한 180쯤 되면은 간식을 좀 먹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운동을 시작은 할 수 있고, 혈당이 한 180에서 한 2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했는데 한 90에서 120 정도 약간 낮은 편이라 그러면은 운동 전에 이제 그 탄수화물 간식을 한 10에서 20g 정도 먹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혈당이 만약에 90보다 좀 낮은 상태다 그렇다면 그때는 간식을 먹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보고 운동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고혈당인 경우 250 내지 3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때는 한번 케톤을 찍어 봐가지고 케톤이 만약에 안 높으면 운동을 해도 되는데 약간 높으면은 추가적으로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인슐린을 맞고 봐야 되고, 만약에 케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라 그러면 그날 운동은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운동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굉장히 격렬한 운동 내지는 근육 운동을 할 경우에는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요 근육 운동, 격렬한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잘 조합을 해서 혈당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은 요 근육 운동을 운동 시작할 때 먼저 해서 혈당을 약간 올린 다음에 유산소를 해서 혈당을 떨어지게 해서 저혈당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운동을 하라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심리적인 지지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아이들이 처음 1형 당뇨를 진단받으면은 진단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도 적응하는 게 어렵고 또 그런 아이들을 두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또 실제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일반 인구군에 비해 우울증의 비율도 한 3배 정도 높고 섭식장애 비율도 좀 높은 편이라서 이런 것들도 혹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아정신과를 같이 저희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형 당뇨 진단받아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항상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료를 하고 있고 아이 하나하나의 가정 환경 또 심리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며 가정의 또 보호자분의 경제적인 상태 같은 것도 같이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 심리적 지지와 함께 아이들이 이제 처음 진단받고 나서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보이면은 당뇨 캠프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 7월 말쯤에 3박 4일 정도 당뇨 캠프를 가서 이 캠프는 이제 아이들만 갑니다. 일형 당뇨 아이들 한 40명, 50명 정도를 데려가고 보호자분은 가지 않고 의료진이 한 60명, 70명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아이들에 대해서 당뇨 교육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이 비해서 캠프 같은 걸 경험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의료진과 간호사들 또 영양사들 사회복지사들 또 놀아주시는 레크리에이션 협회분들도 다 같이 가가지고 이런 캠프의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그거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뇨 어머니라 회라 해서 일형 당뇨로 진단받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병원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뇨에 대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당뇨 세미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2번 정도 모여가지고 당뇨 같은 거에 최신 지견에 대해 공부도 하고 당뇨 아이들과 어머니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말에 요리 공방 같은 데 가서 파티도 하고 뭐 음식도 진짜 직접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멘토링 프로그램 아마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서 보통은 일형 당뇨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은 슬슬 이제 사춘기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아무리 의사가 뭐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데 뭐 일형 당뇨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같은 일형 당뇨 대학생 그 언니 오빠 형들한테 연결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 형들 누나들 말은 잘 듣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최근에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형 당뇨 아이들의 사회 심리적인 지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요거는 한 4,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름에 3박 4일 정도 당뇨 캠프를 가서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스태프 선생님들 모여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합니다. 또 뭐 사회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도 몇 명씩 와가지고 공연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뭐 체험 프로그램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건 공부입니다.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위에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1대1로 과외도 해주고 해서 3박 4일씩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했었는데 가능하면은 내년부터는 좀 다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당뇨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성합병증 중에 저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혈당은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70 내지는 60 밑으로 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꼭 요거는 증상과 연결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혈당이 한 80, 90대도 혈당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저혈당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아이들은 50까지 떨어져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증상과 혈당 수치를 같이 좀 보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인슐린 집중 치료라고 해서 혈당을 좀 더 빡세게 잘 관리를 하면은 그만큼 합병증은 덜 발생하겠지만 저혈당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뭐 2~3배 늘어난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혈당이 무서워가지고 혈당 관리를 대충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서 당화혈 색소를 좀 높게 여유롭게 유지하는 경우랑 좀 빡세게 낮게 타이트하게 보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저혈당의 위험도는 차이가 없어서 당화혈 색소는 7% 미만으로 잘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혈당의 증상들입니다. 보시면은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뭐 불안하고 창백하고 오심구토, 뭐 울렁거리고 토하고 머리 아프고 뭐 배고프고 손 떨리고 예민하고 두근거리고 뭐 심하면은 뭐 시야 흐려지고 의식도 떨어지고 경련, 의식 소실 혼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본 이유는 저혈당이 왔을 때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혈당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 진단받는 저희 어린 아이들은 일부러 이거를 다 외우라고 10몇 개를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가 축구하다가 뭐 손발이 떨리는 것 같으면 그냥 아픈가 다쳤나 생각을 하지 저혈당을 못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혈당을 체크를 해서 아이가 의식이 있으면 탄수화물 간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의식이 없어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저혈당인데 경련을 하고 있거나 하면 글루카곤 주사를 놔줘야 됩니다. 근육 주사를 이런 주사를 섞어가지고 놔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글루카곤 주사를 놓으면 보통 혈당이 한 30에서 50 정도 확 올라가가지고 의식을 차리는데 글루카곤 주사를 맞으면 30분, 1시간 있다가 다시 저혈당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정신 의식을 차리면 바로 뭐 병원으로 또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어가지고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케톤산증이라 많이 아실 건데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우는 이제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은 상태인데 몸에서 케톤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케톤이라는 것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피가 산성염객성이라 하죠. 산혈증, 즉 산성을 띠게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증상은 이제 당뇨의 증상들,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보는 증상과 함께 탈수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게 특징입니다. 체중이 빠질 수가 있고 뭐 어지럽거나 울렁거리거나 토할 수 있으며, 또 머리가 아프거나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숨을 헐떡이면서 빠르고 깊은 호흡을 쉬며 호흡에서 약간 아세톤 냄새, 그런 뭐 귤 같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액, 탈수를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지속 주입하는 치료를 해주고 필요한 전해질을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화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크게 이제 신장병증, 신경병증, 망막병증 같은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신장병증은 아침 첫 소변에 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경 전도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 눈 검사를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만성화병증 같은 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소아에서 생길 수가 있어서 무조건 성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고 한 2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춘기가 시작하는 한 11살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합병증 검사를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매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인인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릴 때만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인기 이후 내과 그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행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과를 가는 게 아니고 계획된, 즉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소아과에서 내과로 이동을 하는 개념인 건데, 보통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한 20살쯤 이제 간다고, 대학 가는 나이쯤에 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냥 가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소아과에서는 굉장히 이제 5년, 10년 뭐 그 이상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했던 그런 분위기가 내과로 가면은 갑자기 좀 냉담한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어서 적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소아과에서 그래서 보냈는데 내과에선 막상 가진 않은, 중간에 붕 떠버리는, 추적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이행기에 특히 이제 대학가를 가면서 또 따로 집에서 나와 사는 경우도 많으면서 이때 혈당 관리가 그동안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적절히 잘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이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같은 걸 도입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좋은 방법은 소아과의 마지막 진료 때 내과 선생님이 와서 같이 봐주고, 내과 첫 진료 때 소아과 선생님이 가서 같이 봐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또 쉽지 않은 현실인 것도 있습니다. 또 소아당뇨 코디네이터가 큰 병원이면 좀 있을 건데 그분들이 중간에 계속 역할을 해줘서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과로 가세요가 아니고, 가기 전부터 저희 뭐 한 1년 전부터 이제 뭐 20살 되면 가야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언제 갈지 칼같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는, 소아과에서 보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냥 이제 다음번부터 내과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어떤 관리를 우리가 더 챙겨줘야 될지 세심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나 호르몬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자가 면역 기전이라는 거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형 당뇨병의 발생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최근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첫 증상은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또 비교적 많이 먹는데 체중이 빠지고, 또 케톤산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의 목표는 당화의 색소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남녀, 소아, 성인 공통적인 목표라 보시면 되겠고,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나 인슐린 펌프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도입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어린 나이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진단받고 한 2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사춘기 시작하는 11살 정도부터는 합병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20살쯤, 대학쯤 갈 때쯤 되면은 적절히 성인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강의를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교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